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국어 나 교과서를 준비하세요. 212쪽입니다. 5단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고 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21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광고를 보고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아래에는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인데요. 자, 여기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보고 이게 무엇으로 보이는지 떠올려 볼까요? 네, 어떤 친구는 알파벳 E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글 티읕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혹시 알파벳 E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티읕보다는 알파벳의 E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말의 티읕보다 알파벳의 E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국어보다 영어에 익숙해진 우리들, 자랑스러운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네, 이 광고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네, 아래 친구들과 질문을 보면서 함께 답을 해봅시다. 자, 이 광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 광고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티읕보다는 알파벳의 E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왜 어떤 사람은 알파벳의 E라고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말의 티읕이라고 떠올렸을까요? 네, 그것은 사람마다 각각의 경험이나 문화나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사람마다 경험, 문화, 지식이 달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이란 무엇인지 아래에 있는 책 선생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 광고를 만든 사람은 이 광고를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요즘은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들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면 생각도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장 옆으로 넘겨볼게요. 215쪽입니다. 오늘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을 읽어보고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네,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김구 선생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글쓴이의 우리 생각을 알아보면서 이 글을 읽어봅시다. 네, 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인 백범 일지 중에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이 글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알아봅시다. 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1876년에 태어나셔서 19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앞에 생애는 생략하고 1911년에 있었던 일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1911년 김구 선생은 신민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김구 선생은 옥중에서 호를 백범이라고 바꾸었다. 이는 가장 미천한 신분의 백정의 백과 우둔한 사람이란 뜻인 범부의 범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천한 백정과 우둔한 범부까지도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야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김구 선생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김구 선생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하였다. 1919년 4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경무국장은 오늘날 경찰청장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제가 보내는 첩자들을 가려내서 처단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김구 선생님은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등을 거쳐서 1940년에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셨습니다. 자, 1940년으로 가볼게요. 그때는 임시정부에서 항일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발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길러냈는 1945년 한미합동작전으로 국내 정진대를 편성하여 일제에 진격하려던 바로 그 전날 바로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외적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었다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라고 수레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찾지 못하였다는 비통한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광복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자, 광복 이후의 상황을 알아봅시다.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한반도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여 한반도는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김구 선생은 환국 이후에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 활동하였다. 첫째는 열강의 신탁 통치를 거부하는 운동. 네, 미국과 같은 열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다음에 둘째, 임시정부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도록 추진하는 것. 셋째, 분단을 반대하면서 통일 국가를 추진. 자, 그러나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와 정부를 만드는 단계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남북 협상을 선택하여 1948년 4월 19일 평양으로 가셔서 대표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북은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분단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분단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자, 오로지 통일 국가를 염원하던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반대파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 안도희의 흉탄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유해는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치러지고 효창공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자, 이후 1962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으니까 더 많은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광복 이전과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셨으면 네, 교과서에 있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기 전에 맨 뒷부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17쪽의 끝부분이 보시면 1947년 세문 밖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글은 194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미군정, 소련군정 해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류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달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이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한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어진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 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 투쟁은 끝없는 계급 투쟁을 낳아서 국토의 피가 말을 날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뢰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 지역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세문 밖에서. 자,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218쪽으로 넘겨봅시다. 3번,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네, 답을 그래서 찾아볼까요? 215쪽에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이 나와 있네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답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겠는데, 자, 이렇게만 써도 괜찮지만, 자,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네, 여섯 번째 줄을 볼까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요? 네, 문화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14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18쪽에다가 정리해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근데 그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진 나라냐면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가진 나라. 그리고 또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의미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아래에
연필 친구와 지우개 친구를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 때는 글에 담긴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글에 나타난 표현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글에 담긴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216쪽의 5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적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를 말하겠습니다. 이제 광복이 되어서 적은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가능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을 경계해야 되겠다. 네, 또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13번째 줄을 볼게요.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그래서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을 또 경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19번째 줄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또 경계해야 될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경계해야 될 점 첫 번째가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 두 번째 이기적 개인주의자, 세 번째 게으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217쪽으로 넘겨볼게요. 이러한 경계심을 버리면 어떠한 좋은 모습이 나오는지 나와 있고요. 13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다. 자, 19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안이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맨 마지막 줄,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은 여기 우리 경계해야 될 점을 한번 써볼게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볼게요. 100번 김구 선생은 무엇을 경계하라고 했나요? 네, 첫 번째로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게으른 것. 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 글쓴이의 생각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100번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글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제목과 연관을 시켜봅시다. 이 글의 내용은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과 또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네, 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제목이 글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100번 김구 선생의 생각도 잘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이 잘 나타난 제목이다. 글의 내용이 잘 나타난 제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쓴이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제목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는 무엇과 무엇을 잘 나타나도록 지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이 글 제목에는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그럼 글쓴이의 생각, 김구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었죠? 네,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버리고 또 문화의 힘을 기르고 평화를 실현되게 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글쓴이의 생각은 천하의 교육자들과 남녀 학도들이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마음을 고쳐 먹어서 자, 버려야 될 것,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 이기적 개인주의자, 게으른 것들을 버리고 네, 간단하게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만 써볼게요.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을 버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문화의 힘을 기르고 평화를 실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자, 문화의 힘을 길러서 하나만 써볼게요. 문화의 힘을 길러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자. 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하고 싶은 말은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 우리가 길러야 할 것은 문화의 힘을 길러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책 선생님을 볼까요? 제목은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219쪽.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을 때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자,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볼까요?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으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알기가 어려워. 그렇죠. 제목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 글을 읽는 사람은 제목을 보고 글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 제목의 역할 중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인상 깊은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아래에 정리를 해봅시다. 7번,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 즉 의도와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 네,
네. 자, 마지막 책 선생님.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글쓴이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자,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과 그 글을 쓴 의도, 목적, 까닭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